MZ 세대와 미래 자산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생기고 했을 때 특히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해주셨고 정말 처음 내 집 마련했을 때 그 감동, 기쁨, 안정감 이런 것들은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결혼보다 오히려 더 결혼하면 좀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위험한 발언이신 거 아닌가요? 남자들은 보통 밖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면은 집에 가가지고 좀 많이 혼나거든요. 저희는 좀 솔직한 커플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내 집 마련이고 부동산인데 예. 결국에 부동산으로 사실 자산 증식을 좀 더 강제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근데 MZ 세대 아까 G 세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20, 30대 얘기할게요. G 세대, G 세대에게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지역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참 G세대 분들께 죄송한데요. 네. 강남이죠.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대표님 강남은 그러니까 아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요. 매수도 매수지만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도 좀 물가도 그렇고 좀 부담되지 그렇죠. 않나요? 실질적으로 샐러리맨이 네. 이제 강남 가서 학원비도 산다는 것 그렇고 자체도 뭐, 예. 거의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샐러리맨들이 가는 것이 용성 그 정도로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예. 마포.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부차적으로 사실 뭐 유망 지역을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울의 집값 10억 넘는다. 사실 노원구 아니 도봉구 강북구 가면요 지금 평균 거래가 7억대입니다. 6억대인 것도 있고요. 그럼 거기 사도 되나요? 지금까지 얘네들이 못 나갔던 이유가 명확해요. 주변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거리차는 별로 안 돼요. 차량으로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은 여기 구축 허름하고 작은 집 사느니 신도시로 나가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많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신도시가 없어요. 상기 신도시가 LH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거긴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 입주 물량 폭감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6억대의 주택 시장들도 이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노도강 금광구 뭐 서울에서 지금까지 집값이 안 올랐다는 지역들 여긴 집값이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시각의 변화를 두고 보면요. 과거에 2022년 대비해서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진 곳은 아직도 30%가 떨어진 곳들이 있어요. 있겠죠. 10억 찍었던 곳들이 지금 7억에 거래되고 있고요. 있겠죠. 한 7억 거래됐던 것이 지금 5억 5천에 거래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지역들에서 가성비를 갖다 찾아가지고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여기는 30%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거의 안 나왔어요. 반등이 그러니까 한 30%까지 떨어졌다가 한 5% 정도, 2, 3% 정도 반등 나왔나? 뭐 그 정도 수준의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지역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9월, 10월 추석 연휴 등등 활용해서 좀 임장을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어떤 지역을 선택하나. 아니 5억이어도 자금 부담이 좀 그래도 덜하다고 해서 돈 좀 덜 빌리고 예를 들어 사겠다라고 하더라도 또 좀 여러 가지 중에서 잘 좀 선택하고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좀 선택도 잘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강남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셔야 되는 이유는 예.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지. 네. 강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많을 때가 오히려 살기 좋았구나. 라는 인식이 이 부분이 바로 잡히게 되면요. 네. 결국은 꼭 강남에 쓴 집을 갖다가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돼? 노원에 내가 집을 5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 이 선택권을 갖다가 시장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강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양극화가 줄어들게 되고 노원구는 노원구 나름대로 돈이 들 것이고 지방시장 역시도 지방에서 유지들 괜히 서울에 내가 공인중개사에다 막 일임했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전세계약 바뀔 때마다 사인하러 가야 되는 것도 귀찮고 나는 우리 동네에서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편한데 이런 분들은 되게
선택권을 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군요. 아니, 이게 지방에서도 네. 주택을 갖다 매도하면은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슬럼화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똘똘한 한채 정책이 지방을 갖다 같이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똘똘한 한채 정책부터 빨리 버려야 합니다. 뭐 입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해주신 지역 중에서 제일 좀 유망하게 보시는 쪽. 제가 한진 해오름은 어딘가요? 우리 스타니슬라프님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이제 여러 가능한 쪽으로, 그러니까 10억은 안 돼야 되는 건 거죠.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MZ 세대 분들이 네. 매수하시기에는 네. 뭐 10억까지는 좀 무리일 무리일 것이고, 거죠. 그리고 좀 서두르신다, 좀 내가 좀 30대에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급락이 지난 2022년 이후에 회복 안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회복 안 된 지역들이 지금 사실은 그만큼 좀 외면받고 있는 지역들인데, 중요한 부분,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온 지역들이라면 이런 곳은 매수를 생각하셔도 된다. 오피스텔도 지금 매수하기는 좀 빠른 상황 아니냐. 하지만 오피스텔도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서 완전 소외된 상품이거든요. 이러한 규제들이 언젠가는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갖다가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오피스텔이 착공이 없어요. 과거에 불과 우리가 한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네이버 검색창 들어가면, 포털 사이트 창에 들어가면은 꼭 오피스텔 광고가, 배너가 몇 개씩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창 열어보면은 오피스텔 광고가 계속 붙어 있었는데 요즘 오피스텔 광고, 분양 광고가 없어요. 오피스텔 공급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오피스텔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언젠가는 시장이 다시 변화된다. 그런데 변화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또 가격 폭등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저가에 매수해 놓는다?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그냥 내가 거주하려고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분들도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지역 있을까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뭐 몇인 가족이신지 몇 평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밑에 경기도 시흥이요라고 답을 또 주시는데 경기도로 가면은 선택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경기도로 가면 상당히 선택폭이 넓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가 가격이 눌려왔던 이유가 입주 물량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기 신도시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이기 신도시들이 입주할 때 그 주변 지역이 초토화돼 있었거든요. 노원구가 그렇게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가 없었던 이유가, 노원구에서 의정부에 계속 뭔가 들어와. 의정부의 신도시들이 들어와. 그러고 나서 좀 조용해지려나 했더니 웬걸 또 별내가 들어와. 별내가 들어오니까 또 2년 동안 입주하면서 노원구 가격을 폭락시켜. 별내가 끝났으니까 이제 살아나려나 했더니 구리 갈매가 또 들어와요. 구리 갈매가 들어와가지고 또 가격이 낮아졌는데 그 이후에 또 다산 신도시가 들어와요. 계속 주변에 몇 년 동안 경기도에 입주 물량 압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산으로 끝났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양주 옥정이 또 들어오면서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수요를. 그러니까 노원구 양주에 입장에서는 1억 원 아파트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19년. 그거는 오래전인데요. 양주 지금 1억 아파트 있긴 있겠다. 양주는 정말 오래된 막 진짜. 지금도 있긴 있겠습니다. 1억 아파트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곳은 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슬럼화가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요. 슬럼화라는 것은 이미 공실이 발생되기 시작한 곳들. 그런 것들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공실이나 임대 수익률 이걸 잘 보고 아파트 매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좀 저렴한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요. 왜냐면 슬럼화라는 건 내 노력 여하에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라는 건 공동주택이잖아요. 빈집이 생겼는데 빈집에 임차인도 안 들어와. 그러면은 집주인이 거기 관리할까요? 관리 안 하면은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창문 깨지기 시작하고, 창문 깨져도 고치지 않고, 창문 깨지는 순간 거기는 또 고등학생, 불량학생들 와서 담배 피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순간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아포유에 직접 가셔서 문의를 하셔야 될, 지금 문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금 오늘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다들 뭐 한 4, 5억 정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또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최대 고민이 주거 비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평균 결혼 자금에서 평균 결혼 자금이 3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80% 정도가 그러니까 3억 정도가 그런 거주에 관련한 주거 비용이다라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예. 전세, 월세, 신혼, 희망타운 아니면 뭐 매매 이 결혼 앞둔 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네. 안타깝게도 지금 언급 주신 부분 중에 전세는 소멸 중입니다. 강제로 월세화로 내쫓기는 상황에 몰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선택지는 우린 다 전세로 들어갔는데 일단. 그러니까요. 네. 전세가 편하죠. 예. 근데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지금 아마 대출 중단 사태 곧 나올 거예요. 9월, 10월부터 은행별로 대출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62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한도를 갖다가 올해 하반기 한도를 은행별로 당초 경영계획 대비해서 절반을 갖다가 날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대출이 이제 막히는 상황들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월세화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축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고요. 신이타는 가장 뚜렷한 신은 희망 행복타운 신이타와 관련돼 가지고는 분양가가 너무나도 저렴하죠. 그 정말 절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네. 분명한 부분은 신이타에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있죠. 신이타에서 그 무슨 대출이죠? 좀 저리에 대출해주는 네, 수익 신혼부부들. 공유형 대출이 있습니다. 수익 공유형 레버리지. 네. 그거는 내가 수익을 온전히 저리에 그러니까 1%대 중반으로 알고 있어요. 1%대 중반에 정말 싼 금액에 대출을 해주지만 매도할 때 이 매도 금액의 그 퍼센티지를 갖다가 주공 LH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타가 네. 좀 약간 맹점이 있는 게 그 부분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신이타는 거기에 공인중개사 그 아파트 단지에 공인중개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알아요. 투자자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단지 내 몇 개 있고 이게 얼마나 주택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내 공인중개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가치 상승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신이타의 두 가지 맹점이 한 가지는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네. 나중에 내가 이걸 갖다가 수익 실현을 할 때 LH와 수익을 나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난 상관없어요. 나는 그 수익 공유형 그 레버리지 사용 안 할 거예요. 나는 다 내 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단점이 결국은 단지 내 공인중개사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또 경쟁 상대가 LH라는 거. 어차피 매물 수익 공유형 주택들은 LH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저하가 돼요. LH가 그래서 가격을 좀 올라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그렇죠.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역할을 거네요.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런 주택들이 또한 다시 임대로 풀려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변 시세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있으나 나중에 주변 시세만큼 상승을 갖다가 바라보기에는 녹록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다. 물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수익은 납니다. 분명 수익은 나요. 오르긴 오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 상승 대비해서 그 수익적인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이종원 대표님이라면 주변에 친한 지인이라면 그래도 구축 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밍이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이제 입주 물량 그 다주택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한번 타이밍이 올 때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2030 세대들에게 영끌이나 갭 투자는 이제 좀 금기어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차까지도 좀 포기한다. 내 집 내 차 마련을 포기하는 청년들. 이게 기사가
좀 나온 지는 되기는 했습니다. 2020년 정도에. 예. 예, 집값이 막 한참 올라갈 때, 포모 있을 때, 2020, 한 1년, 2년? 이때쯤 기사였던 것 같은데, 청년 주택의 자가 보유율, 여기 보시면 청년 가구가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2021년이군요. 2022년까지 있으니까 22년에 나왔나 봐요. 청년 가구가 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비율이 2017년에 21%에서 2021년에 13.8%로 줄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 보면 안타까워요. 예. 그냥 소확행 추구하겠다. 집은 갖고 싶지만 돈 벌어서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청년층에게는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런 청년분들이 지금 사실 오피스텔을 매수하러 다녀요. 아, 오피스텔을 아. 거주하시는 매수하려는 분들이 과거엔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에 40대 50대들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샀거든요. 지금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저런 청년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한 5년 정도 했는데 오피스텔 한 채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상당히 좀 많이 아끼고 저축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이라도 지금은 실수요 차원에서라면은 월세를 사는 이 투자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좀 내가 출퇴근하기 편하게 월세 안 내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시면은 어떨까 그 정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피스텔들이 구축이 너무 저렴해요.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가격이 오피스텔도 많이 떨어진 곳들은 한 20% 이상씩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회복이 지금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동안 지금 오피스텔 공급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오피스텔도 지금 경기도 입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서 좀 약간 바람 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가격이 급등, 폭등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요즘 많이 늘어서요. 예. 그런 수요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아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뭐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 집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요. 오피스텔 주변에 한번 좀 둘러보셔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오피스텔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피스텔은 어차피 낡아요. 어차피 낡아간다는 관점을 갖다가 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좀 낡은 곳을 갖다가 조금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신축일수록 오피스텔은 가격이 비싸고요. 낡아질수록 좀 낡은 오피스텔일수록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지는데 오히려 임대 수익률은 그런 쪽이 더 낫죠. 왜? 투자 금액은 적은데 오히려 월세는 뭐 그렇게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던데 이렇게 이대로 가면 더 그냥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그 똘똘한 채 그러니까 예.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 부분은 결국은 강남만 좋은 신나라. 강남만 더 살기 좋아져. 그걸 정부가 부추기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도 부동산으로 인한 계층 이동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격한 것도 2020년 제가 집 샀을 때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막 강남으로 이동하시고 2019년이라고 하셨죠. 저는 19년 초 2월에 샀어요. 2019년 초. 네. 그러면은 막차 문재인 탔죠? 정부에서 참 매수 타이밍 훌륭하신데 매수 타이밍은 정말 훌륭하신데 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 샀으면 제가 위례를 샀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근무하는 데에서. 근데 네. 그 매수 타이밍은 정말 훌륭하셨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흘렀죠? 그 부동산으로 인한 그 계층 이동 가능한 거. 계층 이동. 제가 실제로 목격했어요. 그때 이제 한창 블로그를 열심히 봤거든요. 막 누가 부동산 샀다 뭐 이런 거를 막 써두세요. 그럼 그거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근데 제가 봤던 블로거 분이 2017 그분은 건설사 다니시던 예. 현대건설 다니는 분이셨는데 2017년에 성동구의 금호역 쪽에 아파트를 샀고 이후에 제가 집 살 때쯤에 그분은 강남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뭐 그분 신혼집을
자기 그 사근동에 오피스텔에서 시작해가지고 강남 가셨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피스텔을 갖다가 네. 매수하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사실 이게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 내가 일단 부동산을 등기를 한번 쳐보잖아요. 아, 그것도 그 엄청 크죠. 이후로 감이 생겨요. 맞아요. 처음부터 내가 강남에 집을 산다? 그거는 뭐 금수저 아니나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오피스텔 등기 정도는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피스텔을 샀는데 다른 데는 얼마큼 올랐는데 우리 거는 얼마밖에 안 올랐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임차 살 때는 전혀 관심 없었던 분야죠. 관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도 사라. 네. 근데 오피스텔이 지금 워낙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차원에서 등기를 갖다가 직접 치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즘 셀프 등기 많이 합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아깝잖아요. 법무사 비용도. 셀프 등기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과 좀 거리감을 갖다가 좁혀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집을 갖다 무슨 수로 마련해? 아니 나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이야. 나 이제 대학 갓 졸업했어. 27살이야.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해? 하십니다. 그때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강남 사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신혼집을 과감하게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저희 때 2010년대 초반에 결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뭐 좋은 아파트 전세 들어가고 싶지 누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과감하게 그렇게 선택하시더니 집을 사시고 금호에 사시더니 또 강남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계층 이동을 제가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효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그 당시에 제가 2017년을 회상해 보게 되면요. 네. 저는 2017년도에 양도세 강화, 종부세 강화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맹렬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친 짓이다. 이거 집값 폭등한다. 그때 근데 맞아요.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야? 부동산이 무슨 폭등이 나와?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커뮤니티를 운영했었는데 그 커뮤니티 저랑 아주 친한 분이랑 싸웠어요. 그분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무슨 집값이 폭등하냐고. 몇 년도예요? 2017년도에. 아, 그때 사야 현재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지금 지나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MBC 뉴스가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016년도에 주택가격 미쳤다.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5억 5천 돌파. 그 기사가 그 뉴스 방송이 나왔어요. PD수첩인가 방송에 나왔거든요. PD 수첩이요? PD수첩이요. PD수첩 찾아보시면은 2017년도 중반에 2017년도 중반인가 2016년도에 서울 미쳤다. 서울 집값 5억 5천 돌파 평균 전세가 3억 3천 돌파. 그 뉴스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은 아닐까요? 네, 오늘의 발견님께서 과감하게 대출 끼고 사야죠. 망하면 이재명이 빚가주니까요. 방송 분위기가 이렇군요. 좀 웃어도 되는 거구나. 예. 이건 네, 이게 갈수록 굉장히 신박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대표님. 예. 네, 신박하단 말 말고는 뭐 표현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재미있는 정보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부동산으로 인한 계층 이동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과거에도 희망은 없다고 했었어요. 2013년도에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장하셨던 분도 있었다.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똑같다. 변함없을 것이다. 항상 방법을 결국 찾으면 뭐 있다라는 말씀이시는 거죠? 거시경제 네. 차원에서 보면은 통화량 팽창과 위축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듯이 결국은 지금 화폐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각 국가들마다 프랑스는 파산 직전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결국은 국가들이 극복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통화량 팽창이었죠. 통화량 팽창이라는 건 결국은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이게 언제까지 이 악순환적인 구조가 오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한 하나의 화폐의 모순이잖아요.
이런 모순을 갖다가 우리가 이겨내가면서 살아가기에 화폐란 걸 갖다가 화폐의 가치가 절대적이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이걸 어딘가 해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 네. 그러면서 내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런 거에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적어도 깔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지금 이러한 시대에 좀 오히려 살아남는 생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에세트 파킹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계층 이동 역시 또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뭐 아포유라든지 저희 패는경제 TV에서 계속 정보를 얻으시면 무언가 답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측면에서 꼭 해주고 싶으신 조언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뭘까요? 일단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뭐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그런 걸 가격을 보시면 안 돼요. 가격보다는 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급격한 변화라는 것을 갖다가 기대하기보다는 사놓고 좀 장기간 보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고요. 단기적으로 뭐 급락이 나온다 이런 거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든 처방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토지라는 것만큼 안전자산이 있을까? 뭐 최근엔 금값도 많이 폭등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도 보이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공해 간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진다면은 그 대한민국에 있는 땅을 내가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듭니다. 네. 채팅창에서 2021년에 실거주 의무 해야 된다고 말이 많았었는데요. 저도 그때 급하게 매수했고 실거주도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승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산을 소유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거. 예, 오늘 꼭 좀 알게 된것 성공 실패를 같아요. 떠나가지고 이게 맞아요. 큰 돈을 벌겠다보다는 네. 경험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경험에 따라서 관심이 사람이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관심도가 네. 바뀌게 되는 거죠. 영화를 좋아하고 뭐 연예인을 좋아하고 뭐 캠핑을 좋아하고 이런 거에서 주택 시장이라는 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이 경험들이 쌓이면은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더군다나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불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안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또 더 박탈감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종원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정말 큰 두 가지 어떤 기회는 있다. 오피스텔 쪽에서도 분명히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해 있는 그런 아파트 자산도 있다는 것은 근데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역세권으로 예, 역세권. 역세권 위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 30%에 꽂힌 이유가 제가 강동구도 저도 보고 있었는데 예. 한창 아파트 조정받을 때 딱 30% 정도 하락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이상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사실. 그게 사실은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 엘스도 따지고 보면은 예. 엘스가 84스퀘어미터가 16억의 매물이 나왔었어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10억이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왜냐? 거래 멸종장에서 정말 못 버텨가지고 어쩌다가 나오는 매물 금매. 한두 건. 금매죠. 이런 걸 살려고 초금매. 초금매도 아니에요. 이걸 시장에서 내가 매수하려고 해도 못 삽니다. 어. 이거는 네. 거의 특수성 거래라 부동산에서 이미 물건 확보하면은 지인들한테 부려버려요. 시장에다가 매물 등록을 안 해버려요. 13억에 16억에 잠시를 그 당시에 매수하려고 해도 못 샀습니다. 그거 뭐 약간 상속이나 증여 개념으로 파는 가족간 거래라고 그쵸, 하죠. 가족간 거래. 가족간 거래도 네. 아니었던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거래됐던 있다고요? 것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시중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시중에 안 네. 나오죠. 내가 살려고 하면 그 폭락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이 공인중개사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임장 열심히 다녀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노도강에서도 사실은 그때 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V자형 반등을 보였던 곳들이 강동은 약간 좀 뒤늦게 W자형 상승으로 나왔고요. 송파라든지 강남은 V자형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약간 더디게나마 L자형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L자형 상승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마 노도강이나 금강구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U자형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지역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초기 이제 뭐랄까요? 조금 이제 시작 단계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동산 정책과 함께 저희가 계속 또 따라갈 테니까요. 네, 아포유의 이종원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 부동산 시장 잘 관찰하는 시간들 저희 경제독립 8시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분석 너무 좋았습니다. 뭐 댓글 역시 이종원 대표님이십니다. 막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다음 시간에 또 뵐 시간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요일 밤에는 결혼자금 전략, 계좌 리빌드 이런 거 이제 다루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말고도 볼 수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누고 화려한 게스트 계속 함께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스페셜 게스트 아포유의 이종원 대표님에게 여러분 많은 또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